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2.3%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에 비해서 0.4%포인트 하락했지만 30%대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쓰는 것을 줄이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요즘 뭐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사실 인구 유입을 하려고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정당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맛은 뭐냐 그러면 부정적 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없애야만이 긍정적 요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여론조사 이번 결과를 보면은 그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52%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금은 뭐 60%, 지난 5월에 60%였죠. 네. 60%에서 이번에는 이제 52%까지 이제 8%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 여론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곤부자를 볼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좀 분석을 하자 그러면은 사실상 지난 5월부터 지금 8월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악재는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가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정쟁에 대한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이 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팩트라든가 명확한 어떤 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의혹 중심으로 갔었고 또 여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과학에 대한 어떤 찬반 양론 자체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의 공세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되고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은 그런 악재 속에서 수혜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수혜가 발생이 되면서 이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나타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혜가 발생되자마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보여준 좀 발빠른 행보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사항은 이것을 굳이 뭐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좀 정치적 해석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 5월 60%에서 지금 8월에 52%까지 8% 정도 부정적 요인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약간은 조금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체감했던 그런 국정 운영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떤 형태의 국정 의식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계 혁신이라든가 이런 형태에 보면은 그동안 정치적 덕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도의 덕실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되거나 좀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현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치의 덕실이라든가 여론조사의 추이라든가 이런 걸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꾸준히 이어온 것 이런 것들이 좀 더디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은 그것이 좀 이해가 되고 뭔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인이 주춤하지만 좀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부끄러운 성적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달 연합뉴스 TV 정례 여론조사를 결과 보면은 긍정평가도 조금 하락하고 부정평가도 조금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을 보면은 부정평가가 50% 중후반대 그리고 긍정평가가 30% 중후반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의 교착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이제 여론조사라면은 잘하면 오르고 또 못하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이제 여론조사인데 지금 이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결 정치 그리고 또 진영 정치를 계속 해오니까 지금 중도 무당층에서는 이탈하고 강성 지지층만 남아가지고 한 30%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현재의 대결 정치 그리고 이제 진영 정치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 한 30%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될 정치 행태가 결국 이제 전 정권 때리기, 야당 때리기, 뭐 노조 때리기, 시민단체 때리기 이런 정치가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권력기관 뭐 예를 들면 뭐 검찰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감사원 그리고 구수대책을 앞세운 이제 이 어떤 뭐 사정정국 내지는 뭐 권력 정치를 계속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게 되겠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주는 정치를 기대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대결 정치를 한다면은 결국 민생을 위한 경제를 위한 개혁 입법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은 이렇다 할 개혁 입법을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결 정치를 좀 청산하고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3%포인트 상승해서 37.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2.7%포인트 하락해서 지난 5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왔는데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뭐 조금 전에 우리 배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대결 구도, 대립 구도, 갈등을 양산하고 여소야들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식 정치 그리고 윤석열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소야도 형태 자체는 180석의 그 거대한 벽 자체를 어떻게 민주당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에 대한 소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소야도 형식 자체가 소통에 대한 헤게모니는 민주당이 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불통을 한다, 소통을 한다 이런 어떤 이분적 논리로 그 부분을 단언할 수 있겠느냐, 뭐 그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째 계속 하락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지지율 추이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견인해 왔던 40대 지지층들이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의 지지율도 계속 3개월 이상 빠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 자체가 지지세, 전통 지지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총선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죠. 더군다나 20%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파놓은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대가 지금까지 보면 한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22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했었던 지방선거 이때 패배하면서 그때 20% 후반대를 기록했고요. 이번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논란, 국회 불체포 특권 이 논란 때문에 또 20%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번에 다시 또 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요인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백현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존해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남북 불법 송금 자금 사건 이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잼버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결국 동굴 밖을 못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만 소위 말하는 개딸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형국 때문에 이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발목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털지 않으면은 추석을 전후해서 30%로 올라가고 그다음 상승 추세를 기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 자체가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슈라든가 사건이 불거져야 동력 기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현상은 당내 갈등 상황이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동력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상승 요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여기 자칫하면은 그 30대 초반대, 20대 후반 요 정도의 박스권의 가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리스크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배종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빨간불은요. 여당 그리고 민주당에 다 켜진 것이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빨간불이 가장 크게 켜진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 이런 정권이 없어요. 출범해서 1년 3개월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50대 중후반에서 뭐 60까지 나온 이런 정권은 이제 처음이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결 정치를 계속하니까 진영 정치를 계속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요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1위로 경제 민생 문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22%였는데 경제 민생 문제가 32%로 10%가 올라가지고 부정평가 1위로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결 정치만 한다면은 결국 이제 중도에서도 민심 위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그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첫 번째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도덕성 문제, 김남국 이제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겠죠. 코인 그런 투기 의혹 문제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위기의 민주당을 좀 구하라고 혁신위를 설치를 하고 혁신위원장을 모셔왔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에 이딴 실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를 이제 돌아다녀 보면 민주당에 대한 그 원망 실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얘기는 역시 첫 번째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좀 기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제 두 가지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도 외면받고 또 국민의힘도 외면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1 당은 중도 무당층이다라는 그런 이제 현 기득권 양대 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상당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이 민주당 지지도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락 추세가 있고 또 전통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약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심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지도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것이 뭐 추석을 전후해서 연말까지 가는 그런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총선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결국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선 전략이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지지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총선에 대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군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고 반대는 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 아군의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당내 갈등 상황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이 180석, 170석이라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다리를 잡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군의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조금 전에 짚었습니다만 경제 민생 지지도가 여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게 그래서 윤석열 지지대 부정적 영향이 1위로 올랐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경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 민생 부분들은 뭐 국정 운영에 의해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경제 전망 수치를 좀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소비 쪽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인데 이것이 여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돌파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야당이 이것을 제대로 공약을 못하죠. 투명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야간의 공세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은 후쿠시마에서 양평 고속도로 뭐 등등입니다. 이런 사건 중심인데 이것이 사건 중심이고 이슈 중심이고 화제 중심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경제 민생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좀 조급하게 보이는 겁니다. 빨리 임팩트가 나타나야 야권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 뭐 이런 것이 드러나겠다는 그런 조급하면서 자꾸 사건 중심, 화제 중심, 이슈 중심으로 자꾸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경제 민생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게 나타날 그런 아젠다는 사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야권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건과 화제 중심의 이슈 공세들 이것을 좀 더 진화시켜야 됩니다. 좀 더 약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민주당에 나갈 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코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빨간불 켜진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맞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빨간불이 아주 켜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국민의힘 걱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수도권 전멸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21개 지역구니까 대략 한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멸을 참패하면은 결국 총선에서 참패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심평 변호사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180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줄어든 한 100석 정도 얻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은 넉넉하고 국민의힘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양당 모두 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대의원제와 공천룰 개편을 예고하면서 당내 개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뭐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일단 이 공천률이 이미 지난해 중앙위원회 72%의 찬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천룰이었거든요. 그거를 또다시 손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수용 가능하려면 대의원제라든가 공천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당의 지지도가 못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나 그 누구도 혁신위에게 이러이런 방향으로 혁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없고 혁신이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무슨 하명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오해다. 하명을 받고 혁신이가 혁신안을 제안하고 공천학살을 진행하는 기재를 제공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합리적으로 저는 논의해서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일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대의원 제도의 변경 또 공천룰 변경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 당내에 이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발표될 경우에 이것이 갈등이 더욱 폭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시점에서 과연 혁신위가 대의원제 변경을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런 문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의원 제도를 이번에 혁신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직접적인 이유는 돈봉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돈봉투 사건이 대의원 제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 이제 대의원제 비율이 45%에서 지난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30%로 낮춰졌습니다. 네. 비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인 1표 원칙, 보통 평등의 선거 원칙에는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측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의 대의원에 비해서 영남의 권리당원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불균형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보다는 일정 부분 좀 비중을 낮추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민주당의 중요한 혁신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다시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기대를 받아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 대의원 제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의 분열, 대립으로 더 나눠지면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떤 친명, 비명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친명과 비명이 계파 간의 갈등을 좀 줄이고 합리적으로 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결정을 혁신위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그동안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 이렇게 요구해 왔던 쪽이 이른바 친명계 친명계죠.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이런 부분들의 개혁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면은 국힘도 여기에 선의 경쟁 대상이 돼서 국힘도 여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쉽지 않다. 왜냐 그러면은 일종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자극적인 양념을 써서 음식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내 혁신 개혁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태동을 시켰습니다만은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피부를 뺏겨내는 것 같은 고통에 따라서 뭐 모든 것을 개선시키고 모든 것을 뒤바꿔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천 룰이라는 것은 어느 계파가 치우쳐서 이 공천 룰이 개정이 되거나 합의가 없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룰을 지금 갑자기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룰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파의 예민한 사항이고 각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 개혁이 아니라 합의적 개혁의 형태로 네. 공천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헌에 1년이 지나서 이 당헌의 공천 룰을 바꿀 수 있다고 이게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것은 자극적인 음식을 양념을 써서 음식 본질을 흐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김연경 혁신위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3선 이상의 공천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든가 등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양쪽을 다 보듬고 그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 개혁안에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양새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혁신위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균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설화로 말미암아 혁신의 본질적 의미를 이미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과연 유감이라는 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 즉 이미 그 메시지 자체가 훼손이 됐고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력을 얻어서 당내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그런 일성을 했지 않습니까? 혁신의 핵심은 도덕적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다. 네.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룰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왜 개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공천 룰을 고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갈등들이 빚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좀 줄이고 정치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넓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비명계에서는 이번 공천 룰 변경이 이른바 비명계를 쳐내는 데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파 간의 갈등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그렇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대적인 혁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 대한 혁신이라면 결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이라면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 그동안에 586 출신의 의원들이 한 20년 가까이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지원해 그런 정당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기득권 패권 정당이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도덕성의 문제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대대적인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인적 혁신을 통해서만이 도덕성의 인물을 영입할 수가 있고 또 실력 있는 인물을 영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워낙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혁신의 노력조차도 지금 비명에서는 비명 학살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혁신위를 설치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셔왔는데 혁신위원장이 사실 힘도 없고 권위까지 실추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밀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더라도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